이곳은 현대차 울산 공장입니다. 지금 아틀라스 로봇의 투입을 둘러싸고 노사 간의 전례 없는 거대한 전면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8억 8천만 달러에 인수한 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아틀라스 로봇을 생산 라인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진은 이를 4차 산업혁명의 필수적인 흐름이라 외치지만 노동조합은 이것을 명백한 일자리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점은 같은 상황에서 독일의 폭스바겐 노조는 오히려 로봇 도입을 반기며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현대차의 로봇 도입 갈등을 통해 대한민국 노동시장이 마주한 차가운 미래와 그 너머의 해법을 심도 있게 읽어보려 합니다. 아틀라스 로봇의 성능은 경이롭습니다. 한 대가 숙련공 3명분의 용접을 처리하며 24시간 쉬지 않고 무인 가동이 가능합니다. 기존 교대 근무 방식보다 훨씬 많은 작업량을 쏟아내는 이 강철의 노동자 앞에서 현대차 노조는 즉각적인 가동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땀 흘려온 용접, 도장, 조립 공정 조합원들의 불안감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회사는 향후 3년 내에 로봇 500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을 세웠으며 이는 현장 인력의 대대적인 대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로봇 도입으로 인한 인력 대체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공장 내부의 공기는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갈등의 불꽃에 기름을 부은 결정적인 변수는 바로 노란 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법 개정안의 등장이었습니다. 이제 하청업체의 간접 고용 노동자들도 원청 기업인 현대차를 상대로 직접적인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현재 현대차 그룹의 전체 고용 인원은 직접 고용 12만 명과 간접 고용 23만 명을 합쳐 무려 35만 명에 달합니다. 노란 봉투법이 통과되면 이 35만 명의 거대 인원이 단 하나의 파업 대오로 뭉쳐 현대차의 모든 라인을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미 한 마리가 코끼리와 싸우는 형국이었다면 이제는 거대한 개미떼가 코끼리를 한꺼번에 덮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갈등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동화의 물결 속에서 갈등하는 유일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본 도요타는 이미 20년 전부터 로봇과 인간이 정교하게 협업하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이 협력을 선택할 때 왜 한국의 현대차는 경영진과 노조가 정면 충돌하는 파멸적인 선택지로 치닫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현대차 경영진도 처음부터 로봇만을 고집한 것은 아니었으며 2019년부터 노조와 미래차 전환 로드맵을 논의해왔습니다. 결국 이 모든 충돌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기다려줄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거인 비아디는 최근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리며 현대차의 글로벌 생산 규모를 턱 밑까지 바짝 추격하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고도의 자동화 라인을 구축하여 압도적인 생산량을 달성했으며 이제는 로보택시 시대를 열기 위해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차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러한 급박한 글로벌 경쟁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변화를 지체할 여유가 없다는 절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치열한 갈등의 뿌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현상을 넘어 한국 노동시장의 3가지 깊은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로봇과 인간의 단순한 일자리 쟁탈전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아주 오래되고 복잡한 구조적 모순이 얽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노사관계는 한쪽의 승리가 반드시 상대의 패배로 직결되는 파괴적인 제로섬, 게임의 틀에 완전히 갇혀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독일 폭스바겐 노조는 로봇 도입을 무작정 반대하기보다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약속해야 할 3가지 핵심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기존 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재교육 프로그램, 새로운 직무 창출,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 따른 공정한 이익 배분을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폭스바겐은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노사가 함께 도약하는 성공적인 사례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현대차 노조는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보다 로봇 도입 중단과 임금 인상이라는 현상 유지의 방침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중간 단계에는 지난 20년간 반복된 구조조정의 역사 속에서 쌓여온 노사 간의 깊고 차가운 불신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1998년 외환 위기부터 2020년 코로나 사태까지 3차례의 큰 시련을 겪으며 노동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구조조정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 비율은 85%에서 62%로 급락했고 노조는 이번 로봇 도입 역시
또 다른 인력 감축의 수단이라고 강하게 의심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제조업 부가가치율이 독일이나 일본보다 현저히 낮은 우리 산업계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자동차를 팔아도 남는 이익이 적다 보니 경영진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로봇을 통한 원가 절감이라는 극단적인 길을 선택했습니다. 노조는 이를 일자리 파괴로 규정하며 거세게 저항하고 있으며 양측 모두 전체 파이를 키워 함께 나눌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로봇 도입 없이 현재의 생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시나리오 A의 경우 현대차 울산 공장은 연간 140만 대를 생산하며 이익을 냅니다. 하지만 중국 비아디와의 출혈 경쟁으로 대당 수익이 매년 5%씩 감소한다면 불과 3년 만에 총이익은 1조 8천억 원대로 급격히 추락합니다. 수익성이 악화된 기업은 결국 생존을 위해 더욱 가혹한 인력 감축을 단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노동자와 회사 모두에게 파멸적인 결말입니다. 결국 시나리오 A는 모두가 함께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길이며 우리는 이제 공멸이 아닌 상생을 위한 완전히 다른 지도를 그려야만 합니다. 시나리오 B는 독일과 덴마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로봇을 도입하되 노동자와의 상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로봇 500대를 도입하는데 약 5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를 통해 생산성을 기존보다 30% 이상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규모 감원이 아니라 기존 인력을 재교육하여 품질 관리나 로봇 정비, 신규 전기차 라인으로 재배치하는 전략입니다. 숫자로 계산해보면 연간 생산량은 182만 대로 늘어나고 품질 향상에 따른 이익까지 더해져 약 2조 7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로봇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더라도 시나리오 A보다 월등한 수익이 남으며 이 증가분을 회사와 직원이 어떻게 나누느냐가 성공의 핵심입니다. 반면 시나리오 C는 노란 봉투법 통과와 함께 현대차 그룹 전체 35만 명이 파업에 돌입하여 공장이 완전히 멈춰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만약 35만 명의 거대 대우가 동시에 파업에 나선다면 하루에 발생하는 손실액은 상상을 초월하며 현대차의 연간 영업이익을 즉각 위협할 것입니다. 실제로 2019년 미국 GM 공장이 40일간 파업했을 때 발생한 손실이 약 4조 원이었음을 고려하면 우리에게 닥칠 타격은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협력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한 곳의 파업이 전체 공급망을 마비시키는 파급 효과가 글로벌 기업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나리오 A는 서서히 죽어가는 길이고 C는 급격히 무너지는 길이라면 오직 시나리오 B만이 모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지금 당장 상생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저하는 매 순간마다 글로벌 경쟁력은 떨어지고 선택의 폭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로봇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해야만 하는 정당한 경우도 있는데 첫 번째는 회사가 오직 인건비 절감만을 목적으로 할 때입니다. 로봇 도입으로 발생한 모든 이익을 주주 배당이나 경영진의 보너스로만 돌린다면 그것은 기술 혁신이 아니라 명백한 일자리 파괴 행위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사는 생산성 향상으로 생긴 이익의 최소 30%를 직원에게 돌려준다는 이익 배분 협약을 사전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반대 사유는 체계적인 재교육 시스템이 전무할 대로 준비 없는 자동화는 노동자들을 차가운 길거리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수십 년간 현장을 지킨 50대 용접공을 하루아침에 숙련된 로봇 엔지니어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독일 아우디처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유급 재교육 프로그램을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동자의 직무 전환을 책임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의 성급한 자동화는 사회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며 이는 결국 기업의 리스크로 돌아오게 됩니다. 덴마크처럼 실직 후에도 기존 소득의 상당 부분을 보장해주는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이 없다면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로봇 도입의 속도를 조절하는 지혜와 함께 동시에 국가 차원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는 투트랙 전략을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네덜란드 필립스가 2015년 중국 생산 기지를 본국으로 옮기며 완전 자동화 라인을 구축한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합니다. 필립스는 노조와 리슈어링 협약을 맺어 자동화로 경쟁력을 확보하되 해외로 나간 일자리를 다시 국내로 가져오는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현대차 그룹의 해외 생산 비중은 약 60%에 달하며 이는 국내 노동시장의 공동화를 가속화하는 우려 섞인 수치입니다. 만약 로봇 도입으로 국내 공장의 가격 경쟁력이 살아난다면 해외 생산 물량의 일부를
다시 국내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록 개별 공정의 인력은 줄어들지라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나는 역설적인 선순환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전환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체별로 핵심 지표들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먼저 현대차 투자자들은 분기마다 로봇 투자 대비 실제 생산성이 얼마나 향상되고 있는지 그 지표를 날카롭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막대한 로봇 도입 후에도 생산성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면 이는 기업의 자동화 전략 자체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뜻합니다. 현대차 직원들과 그 가족들은 단순히 교육의 유무가 아니라 실제 재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과 참여율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이라도 노동자들이 실제로 참여하여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껍데기뿐인 제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재교육 이후 새롭게 배치되는 직무의 임금 수준이 기존의 숙련도와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유지되는지도 중요한 척도입니다. 기술 전환이 노동자의 실질적인 소득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공정한 전환이라 부를 수 없으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협력업체 대표님들은 현대차가 발표하는 동반 성장 지원 규모와 함께 실제 그 자금이 현장에 얼마나 원활히 집행되는지 보아야 합니다. 지원 조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너무 까다롭지는 않은지 확인하여 중소협력사들이 자동화의 물결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 담당자들은 첨단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예산이 로봇 도입 속도에 맞춰 적절히 확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정부 예산이 부족하다면 민관 공동 펀드를 조성해서라도 노동자들의 원활한 직무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고용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제조업 취업자 수의 변화 추이를 통해 국가 산업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로봇 도입 초기에는 일시적인 고용 감소가 나타날 수 있지만 1년 후부터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야 정책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노조원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확인해야 할 핵심 지표는 바로 단위 시간당 임금 상승률의 변화입니다. 진정한 혁신의 성공은 로봇이 가져온 생산성 향상의 결실이 노동자의 임금 상승으로 균형 있게 배분될 때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복잡한 갈등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는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이미 고도의 자동화 라인을 무기로 우리를 맹렬히 추격하고 있으며 테슬라는 로보택시 시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글로벌 격변의 파도 속에서 우리만 과거 20세기의 낡은 투쟁 방식에 갇혀 서로를 깎아내릴 여유는 더 이상 없습니다. 무작정 로봇을 투입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독일이 보여준 것처럼 치밀한 사회적 합의와 세밀한 이행 계획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목표는 회사만 독식하거나 노조만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가 함께 잘 사는 모델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두 갈래의 선택지가 놓여 있는데 갈등 끝에 모두가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협력을 통해 동반 발전할 것인가입니다. 독일과 덴마크가 이미 증명해 보인 상생의 길은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 대한민국과 현대차 역시 그 길을 충분히 걸어갈 저력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당장 대화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루라도 늦어질수록 우리의 선택지는 줄어들고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현대차 경영진과 노조 그리고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패를 내려놓고 진정성 있는 미래를 논의해야 할 시점은 바로 오늘입니다. 냉혹한 미래는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대응한다면 로봇과 함께하는 시대는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더 가치 있고 창의적인 업무로 해방시키는 도구가 되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오늘 살펴본 수많은 지표와 시나리오들은 단순히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정표이자 경고등과 같습니다. 노사가 서로를 신뢰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배분을 실천할 때 비로소 로봇 단 1대도 불가라는 구호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인 현대차가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이는 우리 산업계 전체에 거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자동화는 거스를 수 없는 숙명이지만 그 자동화의 온기를 어떻게 사람에게 전달할 것인가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과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시나리오 B가 그리는 청사진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과감한 투자 공유와 노조의 유연한 직무 전환 수용이 반드시 맞물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술의 진보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인지 아니면 차가운 경쟁의 도구가 될 것인지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오늘 준비한 현대차 로봇 도입 갈등과 노동시장의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께 새로운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 미래를 모두를 위한 기회로 만드는 여정에 저희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대한 배터리 제국이라 불리며 전기차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했던 중국이 예상치 못한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스스로의 자부심을 내려놓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인 CATL과 BYD라는 거대 공룡을 보유한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55%를 기록하며 오랜 시간 한국을 압도적인 차이로 밀어내던 승자였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중국 기업들은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부동의 1위와 2위를 지키고 있으며 이는 한국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을 모두 합친 것보다 거의 4배나 높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중국의 독주 체제는 인공지능과 로봇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파도를 맞이하면서 뿌리째 흔들리고 있으며 중국 로봇 기업들이 자국산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 말 LG 에너지 솔루션은 실적 발표를 통해 현재 6개 이상의 글로벌 로봇 기업들과 배터리 공급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협력 명단에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옵티머스부터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물론이고 놀랍게도 복수의 중국 현지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자국의 세계 최고 점유율을 자랑하는 배터리 회사를 두고도 중국의 로봇 제조사들이 굳이 한국산 배터리를 선택한 것은 기술 패권의 흐름이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에 밀려 고전하던 한국 배터리 산업이 로봇이라는 고부가 가치 시장에서 화려한 역전극을 펼치고 있는 배경에는 숨겨진 기술적 진실이 존재합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수십조 원의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어 국가 차원에서 육성한 CATL과 BYD를 중국 기업들이 스스로 외면하는 이유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29일에 발표된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시장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며 전년 대비 134%라는 기록적인 성장세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이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한 실적 악화를 경고하던 상황에서 거둔 이러한 성과는 한국 배터리 기술의 탄탄한 저력과 새로운 시장 개척 능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이날 실적 발표 현장에서 회사 측이 직접 언급한 로봇 전용 배터리 공급 계획은 단순한 부품 납품을 넘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한국이 쥐게 되었음을 공식화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을 막론한 전 세계 상위권 로봇 기업들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최우선 협력 대상 파트너로 강력하게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6개 업체와의 협의는 현재 모델에 대한 제품 공급뿐만 아니라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로봇 모델의 배터리 공급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파트너십 형태입니다. 테슬라가 야심차게 준비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수만 대 분량의 한국산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이며 이는 로봇 대중화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제작하여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은 사족 보행 로봇 스팟 역시 한국 배터리 기술의 정수가 담긴 전력원을 사용하여 구동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먼저 배터리 납품을 의뢰하고 공동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54.9%를 점유하며 무서울 것 없던 중국의 거인들이 로봇 시장에서만큼은 한국의 15.8% 점유율 뒤에 숨겨진 압도적 기술 격차를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유럽연합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미 시장까지 장악했던 중국산 배터리는 로봇이라는 정밀 기계의 요구 사항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형국입니다. 독일 거리를 달리는 폭스바겐과 BMW에는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갈지 몰라도 인류의 미래를 바꿀 로봇의 심장 자리에는 결국 한국의 기술이 선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판이 바뀐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며 당시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뒤처진 배터리 기술력을 극복하기 위해 전략적인 선택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당시 삼성과 LG 그리고 파나소닉이 선점했던 고성능 시장을 뚫기 위해 중국이 선택한 비장의 카드는 바로 리튬 인산철이라 불리는 LFP 배터리였습니다. 배터리 내부에서 전기를 저장하는 핵심 물질인 양극재에 한국은 비싸지만 성능이 뛰어난 니켈을 썼고
중국은 이를 대체할 저렴한 철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국이 최고급 한우를 사용하는 고급 식당이라면 중국은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춘 보급형 수입 소고기 식당을 운영하는 전략과도 같았습니다. 중국의 전략대로 LFP 배터리는 니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과 낮은 화재 위험성, 그리고 긴 수명이라는 세 가지 강력한 장점을 앞세워 시장을 빠르게 공략했습니다. 이 덕분에 중국은 전 세계 보급형 전기차 시장을 평정할 수 있었지만 정작 로봇 시장에서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에너지 밀도가 낮아 힘이 약하다는 치명적 단점이었습니다. 수치로 비교하자면 LFP 배터리는 1kg당 약 160의 힘을 내는 반면 한국산 배터리는 250의 힘을 내어 한국 기술이 약 56% 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공간이 넉넉한 전기차는 배터리를 많이 실어 약한 힘을 보완할 수 있었기에 중국은 블레이드와 기린 배터리를 앞세워 유럽과 남미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형태를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가슴과 등 부위인 전체의 5% 미만으로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 좁은 공간 안에 들어간 배터리는 팔과 다리, 그리고 손가락을 포함한 40여 개의 모터와 카메라, 그리고 인공지능 컴퓨터에 엄청난 전력을 공급해야 합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산 철 배터리를 로봇에 탑재할 경우 가동 시간이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효율성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의 아틀라스 로봇 같은 경우도 무거운 물건을 옮기면 배터리 지속 시간이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순식간에 절반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이 2시간마다 충전을 위해 자리를 비워야 한다면 이는 로봇을 도입하는 경제적 의미 자체가 사라지는 심각한 결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국 로봇 기업들도 자국의 철 배터리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국의 문을 두드리며 기술 협력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무기는 바로 울트라 하이 니켈 배터리로 기존 니켈 배터리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압도적인 에너지 효율을 보여주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니켈 함량을 95% 이상으로 끌어올려 거의 순수 니켈에 가까운 전력원을 만들어냈으며 이는 배터리계의 초고급 스테이크와도 같습니다. 울트라 하이 니켈 기술은 일반 한국 배터리보다 30% 더 강하고 중국산 LFP 배터리와 비교하면 같은 무게 대비 거의 2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여기에 더해 건전지 모양의 크기를 키운 46 원통형 배터리 폼팩터를 적용하여 좁은 로봇 내부 공간의 에너지를 30% 더 빽빽하게 담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철 배터리 대비 같은 부피에서 2배 가까운 힘을 내는 이 기술은 현재 전 세계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만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CATL과 BYD가 철 배터리에만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니켈 95%라는 극한의 영역에 도달하며 로봇 시대의 핵심 열쇠를 선점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 조사 기관인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판매량은 작년보다 7배나 급증한 5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2040년이면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가 500조 원에 육박하고 2050년에는 7영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봇 가격의 10%에서 20%를 배터리가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최대 150조 원 이상의 새로운 금광이 발견된 셈입니다. 더욱 매력적인 것은 전기차용 배터리는 1kWh당 10-20만 원 수준이지만 로봇용은 60-80만 원으로 서너 배나 높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싼 가격 위주의 물량전이었다면 로봇 시장은 철저하게 기술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완전히 다른 규칙의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배터리 연구원들은 작은 공간에 얼마나 큰 힘을 넣느냐가 로봇 경쟁의 핵심이며 현재 중국은 한국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쾌한 역전극 이면에는 우리가 과거에 여러 번 뼈아프게 당했던 기술 유출에 대한 불안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2014년 LG와 삼성 디스플레이의 핵심적인 OLED 기술이 중국으로 통째로 유출되어 약 1조 6천억 원의 막대한 손해를 입었던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2018년에는 SK 하이닉스의 엔지니어가 중국 반도체 회사로 이직하며 D램 기술을 빼돌려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충격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핵심 기술이 협력업체 직원을 통해 중국으로 팔려나가는 등 기술 안보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 배터리 엔지니어들에게
연봉 3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인력을 대거 흡수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이 기술을 탈취하는 방식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처음에는 기술이 없으니 도와달라며 정중하게 한국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함께 개발하자며 협력 관계를 맺고 기술 자료를 요구하거나 중국 현지에 공장을 지어달라고 압박하며 핵심 인력을 포섭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손에 넣은 기술로 자체 생산 체제를 구축한 뒤 기존의 한국 파트너사를 시장에서 가차 없이 내쫓아버리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자국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업고 싼 가격으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며 한국 기업의 설 자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0년대 초반 한국 배터리를 사다 쓰던 중국은 불과 10년 만에 점유율 55%로 시장을 지배하며 우리가 닦아놓은 길을 가로챘습니다. 2022년 CATL이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을 몰래 쓰다 적발되어 로열티를 내게 된 사건은 그들이 이미 상당한 기술을 훔쳐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이번 로봇 배터리 협력 역시 과거와 똑같은 기술 탈취의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구심 때문입니다. 특히 LG는 중국에 많은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과거 화웨이 통신 장비 사용 논란 등 중국 자본 및 기업과 매우 깊은 이해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기술을 팔아 장사를 하는 것은 기업의 숙명이지만 과연 우리 기업들이 이번에는 중국의 교묘한 기술 유출 공세를 막아낼 준비가 되었는지 자문해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는 희망적인 근거가 있으며 법이라는 강력한 방어선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견고해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울트라 하이니켈 배터리는 단순히 니켈을 많이 넣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료와 전해액 그리고 분리막이 유기적으로 얽힌 복합 기술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이미 이 분야에서 수천 개의 특허를 성벽처럼 겹겹이 쌓아놓았기에 중국이 이를 우회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소재를 공급하는 LNF와 에코프로 BM 같은 국내 기업들 역시 독보적인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법적 장벽을 세워 글로벌 기술 패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2022년 CATL이 한국의 특허 기술을 몰래 사용하다가 국제재판에서 패소한 사례는 법으로 보호받는 기술 자산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를 증명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시장의 판 자체가 바뀌었으며 과거의 전기차 시장이 단순한 대량 생산 게임이었다면 로봇 시장은 철저한 맞춤형 생태계입니다. 전기차는 표준화된 배터리를 싼 값에 대량으로 찍어내면 그만이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은 용도에 따라 배터리의 용량과 모양이 모두 제각각이어야 합니다. 공장용, 물류용, 서비스용 등 로봇의 특성에 맞춰 배터리를 설계해야 하므로 로봇 본체와 배터리는 처음부터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개발되어야 합니다. 즉, 한번 한국 기업과 손을 잡은 로봇 제조사는 로봇의 전체 설계를 바꾸지 않는 한 함부로 파트너를 교체하기 힘든 구조적 종속성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시장의 특성은 기술 유출의 위험을 낮추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한국 기업들에게 매우 유리한 전략적 요충지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의 추격을 완전히 따돌릴 마지막 결정타는 바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의 상용화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가 자랑하는 울트라 하이 니켈 기술은 시작일 뿐이며 진짜 진검승부는 2027년부터 시작될 전고체 배터리 대전에서 판가름 날 것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내부의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꾼 것으로 화재 위험이 거의 없고 에너지 밀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전기차에는 2030년 이후에나 탑재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내 활동 로봇에는 이보다 3-4년 더 빨리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삼성 SDI는 이미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선언했고 LG에너지솔루션 역시 파일럿 라인을 가동하며 양산 속도를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중국이 한국의 이러한 전고체 기술력을 따라잡으려면 아무리 빨라도 5년에서 10년 이상은 더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니켈 95% 배터리로 로봇 시장을 선점하고 전고체로 격차를 벌려버린다면 중국이 넘볼 수 없는 기술의 통곡의 벽이 완성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장밋빛 시나리오는 우리가 가진 소중한 기술 자산을 끝까지 제대로 지켜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될 때만 실현 가능한 미래입니다. 기술 보완은 단순히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생존이 걸린 의지의 문제이며 이번만큼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산업 스파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핵심 인력 관리 시스템의 구축은 한국이 로봇 배터리 강국으로 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내주었던 한국 배터리 산업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새로운 전장에서 다시 한번 세계 정상을 탈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야 하는 로봇의 특성상 중국의 저렴한 철 배터리는 더 이상 한국의 하이니켈 기술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보유한 니켈 95% 이상의 울트라 하이니켈 기술은 현재 전 세계 로봇 제조사들이 열망하는 독보적인 전력원입니다. 테슬라와 현대차는 물론 자국 배터리 기업을 뒤로하고 한국을 찾은 중국 로봇 기업들의 행보는 한국 기술의 압도적 우위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로봇 배터리 시장은 단순히 부품을 파는 곳이 아니라 로봇의 설계 단계부터 함께하는 고부가 가치 맞춤형 생태계라는 점이 우리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 OLED와 반도체 분야에서 겪었던 뼈아픈 기술 유출의 역사를 결코 잊지 말고 이번 기회를 국가적 안보 차원에서 지켜내야 합니다. 중국의 교묘한 인력 포섭과 기술 탈취 패턴을 철저히 분석하고 수천 개의 특허 성벽을 더욱 공고히 쌓아 기술의 통곡의 벽을 완성해야 할 때입니다. 2027년부터 본격화될 전고체 배터리 시대는 한국이 중국과의 격차를 10년 이상 벌릴 수 있는 결정적인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화재 위험이 없고 에너지는 더 강력한 전고체 기술이야말로 인류가 꿈꾸는 로봇 대중화 시대를 실현할 진정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하나로 뭉쳐 산업 스파이를 강력히 처벌하고 핵심 인력을 보호하는 것만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인 로봇 산업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가 오늘 흘리는 땀방울과 기술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는 10년 뒤 한국이 전 세계 로봇 시장의 심장을 지배하는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55%를 빼앗겼던 쓰라린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로봇 시장만큼은 단 1%의 핵심 기술도 허용하지 않는 철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로봇 배터리는 단순히 전기를 담는 통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움직이고 인간의 삶을 돕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중국 로봇들이 한국 배터리 없이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시장의 룰을 새로 쓸 최고의 기회입니다. 2040년 500조 원을 넘어 2050년 7영조 원에 달할 거대 시장의 주인공은 결국 기술을 끝까지 지켜낸 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한국 배터리 3사가 써내려갈 이 위대한 역전극이 단순한 숫자의 기록을 넘어 대한민국 기술 독립의 상징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은 한국 배터리가 이번만큼은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세계 로봇 시장을 끝까지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연구소의 불빛은 꺼지지 않고 있으며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기술 유출을 막아야 합니다. 기술의 우위는 영원하지 않지만 그 기술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적 의지와 국가적 시스템이 뒷받침된다면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로봇 배터리의 찬란한 미래를 응원하며 오늘의 긴 여정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